백세대학 TV. 운명과 선택은 의지로 바꿀 수 있을까? 뇌는 어디까지 자유의지를 허용하고 있는가? 한나 크리첼로 박사의 운명과학을 참고합니다. 신종년 행복디자이너 이규철입니다. 첫 번째, 뇌는 결정하고 나서 선택했다라고 느낀다. 크리첼로 박사가 신경과학 연구에서 밝힌 것은 의외로 간단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뜻대로 선택했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 뇌는 이미 결정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 벤자민 리벳 신경과학자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손목을 자유롭게 구부려 그때의 뇌파와 의식적 결정의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참가자가 지금 움직이자라고 의식적으로 결단하기 약 0.35초 전부터 이미 뇌 안에서 운동 준비를 보여주는 전기적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죠. 리벳 자신은 자유거부권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제청합니다. 의식적인 결단 약 100m초 전까지라면 뇌가 시작한 행동을 의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골퍼가 스윙을 여러 번 시도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 감각에 가깝답니다. 이러한 뇌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보다 냉정하게 관찰할 수 있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 있지만 나중에라도 수정할 수 있는 자유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유전자가 행동의 리스크를 형성한다. 유전학 영역에서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례입니다. 저활성 MAOA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충동적인 공격성이나 폭력적 행동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죠. 2009년 미국 테네시주의 재판에서 유전학적 내용이 형사법 재판에 처음 도입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브래블리 월드루프는 아내의 친구를 8차례 사살하고 아내를 큰 칼로 습격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형 판결이지만 변호인 측이 DNA 분석을 하여 그가 저활성형 MAOA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어린 시절에 심각한 학대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유전자로 혼자서는 폭력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년기의 학대나 스트레스 등 환경 요인을 경험한 경우에만 이 유전자 변이는 공격성과 강하게 관련된다는 것이죠. 즉 유전자 플러스 환경 상호작용입니다. 법정에서 신경과학자 증언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주어 월드루프는 사형을 면하고 징역 3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유전적 원인이 운명으로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자라온 환경의 선택 여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뇌는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한다. 뇌의 가소성 개념은 기존의 뇌는 성인 이후에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면 그에 따라 신경회로가 물리적으로 형성됩니다. 80, 90대가 되어서도 이 변화는 계속됩니다. 2000년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엘리너 맥과이어 박사가 16명 베테랑 택시기사의 뇌를 MRI로 스캔한 결과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광, 해마, 공간기억을 관장하는 뇌 영역 용적이 일반인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반대로 앞부분 해마는 일반인이 더 컸습니다. 여기서 중요성은 매일 공간인지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뇌 영역이 물리적으로 확대됐다는 것이죠. 뇌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모의 경험이 자손의 뇌에 새겨진다. 후성 유전학의 영역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부모나 조부모의 경험이 유전자로 나타나는 패턴을 바꾸고 그것이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입니다. 2013년 미국 에모리 대학의 브라이언 디아즈 박사와 켈리 레슬러 박사가 내추럴 네로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실험입니다.
그들은 수컷 쥐에게 벚꽃과 같은 향기의 아세토페논이라는 화학물질을 맡게 하면서 발에 가벼운 전기 충격을 주었죠. 열흘간 훈련 후 쥐는 아세토페논 냄새만으로 공포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식 세대와 또 그 손자 세대도 아세토페논에 대해 부모 쥐와 비교하여 자식이나 손자가 그 냄새에 반응하는 강도가 약 2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은 다른 냄새로는 보이지 않고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 자손도 같은 감수성을 보였답니다. 즉 부모 세대의 환경 경험이 자식 세대 뇌 구조와 행동에 생물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째, 식욕이라는 정해진 욕망이다. 얼마나 먹을지는 개인의 의지나 성격이 아닌 상당히 강한 유전자와 뇌 내 보수계통으로 규정되었습니다. 비만 관련 유전자나 렙틴, 그렐린 등 호르몬, 도파민 기능이 식욕이나 포만감 느낌을 좌우합니다. 참기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태어나기 쉬운 뇌와 몸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생물학적 실태입니다. 현대는 고칼로리, 고당질의 식생활 환경이 비만이나 생활습관병 위험을 끌어올리고 있죠. 식욕과 체중관리가 기본적으로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 설정과 환경의 상호작용임을 이해한다면 현실적 대책 방법을 고민하는 다이어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사랑의 로맨틱은 뇌회로 진화다. 연애 감정이나 부모와 자식의 애착, 우정 같은 애정도 로맨틱한 이야기가 아닌 호르몬과 보수계통, 진화적 적응에 뿌리를 둔 뇌의 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옥시토신 등 호르몬이나 사회적 결합을 뒷받침하는 신경 메커니즘이 누구를 좋아하게 될지, 누구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지 선택에 강한 영향을 준답니다. 그렇다고 인간관계를 운명이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뇌와 진화의 설계를 이해함으로써 연애나 가족관계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봐갈 수 있답니다. 7번째, 현실은 뇌가 구성하는 내부 모델이다. 우리가 보는 현실은 외계 그 자체가 아니라 뇌가 과거의 경험, 기대, 감정 등을 사용해 구성한 내부 모델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로 치우침이나 착각, 주관적인 나의 현실이 생깁니다. 뇌는 미래의 입력을 예측하면서 세계를 해석한다는 데이터 예측이 있는데 이 예측은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목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 배후에는 성격뿐만 아니라 주의, 지각, 기억을 담당하는 뇌회로의 감수성 차이랍니다. 8번째, 신념은 보상회로가 뒷받침하고 있다. 종교적 신앙이나 이데올로기, 음모론, 정치적 신조와 같은 신념은 단순한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보수계통이나 불안경감 메커니즘, 집단에 대한 귀속 요구와 같은 복수의 신경 메커니즘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발생하기 쉽죠. 신념의 차이를 단순한 성격이 나쁜 것이나 머리의 굳음이라고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뇌의 배선이나 기능의 차이가 배경에 있다는 이해를 함으로써 사회적 분단을 완화하는 시각이 비로소 열린답니다. 9번째, 운명은 기울기가 붙은 확률 분포이다. 크리즐로우가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운명이란 하나의 줄거리가 아니라 기울기가 붙은 확률 분포라는 개념입니다. 유전자와 뇌의 배선이 그 기울기에 강한 영향을 주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결정은 아니랍니다. 선택이란 이 확률 분포를 완전히 바꾸어 쓰는 것이 아니라 환경 선택, 인간관계, 습관 등을 통해 조금씩 커브를 꺾는 행위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뇌 중독이나 유전적 경향을 알고 거꾸로 휘둘리지 않는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총결, 운명과 선택은 의지로 바꿀 수 있을까?를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 100세 멋진 신중년 다음 백서대학 TV 기대됩니다.